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2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가려도 봤습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61번째 시간 네. 하다가 이제 원래는 61번째 시간 61회에서 우리나라 유명한 에세이 작가분들 모시려다가 실패했죠. 저희가 다 모시긴 너무 많아서 저희가 62번째 62회까지 이제 한국의 대표 에세이 작가들, 수필 작가들을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못한 분들이 리영희 선생, 또 김종철, 또 성석재 작가, 이어령. 이어령 갑자기 끼어들었어. 또 가져오셔서 정박님이. 지난주에 3명 했는데도 우리 다 못했는데. 오늘 이어령 추가. 여의추라고 여기 이어령 추가요. 여의추. 오늘 이어령 작가까지 이렇게 해서 자꾸 62회, 63회 이렇게 나가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오늘 무조건. 네, 오늘 무조건. 끝내는 걸로. 네. 끝냅니다. 네. 자, 62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 정민여의 영원한 이야기. 네네.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워낙 정박님 해석이 진짜 훌륭해가지고 저도 듣는 내내 감탄했는데 역시 청취자분들도 느끼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인류의 그 수집의 역사. 내부의. 수집? 지난 시간은 벌써 까먹었냐. 수집을, 노예도 수집하고 해외로 나가고 하다가 결국 맞다, 이제 맞다. 내부로. 식민지. 그렇죠. 내부로 눈을 돌려서. 맞아. 우리 같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그렇죠. 현실까지. 비정규직으로. 네. 네. 그게 바로 저희 정민의 영원한 이야기 지난 시간이었고 또 영화 반응이 좋아서 영화 좀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 여러분들. 원작에 이제 얽매이지 않기로 해가지고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 자, 오늘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의 대표 에세이 작가들 누구부터 갑니까 오늘은?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신영복 선생까지 했는데요. 사실 연배로 보면 올해 신영복 선생보다 먼저 다뤘어야 되는데 실제로 1970년대, 80년대 당시에는 의식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의식화해가지고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켰다. 운동권으로 만들었다. 또 이런 말을 많이 했단 말이죠. 요즘은 그런 말들 잘 듣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학습이라고 그랬나? 세미나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딱 들어가면 학습한다는 얘기를 저희는 이제 그 단어를 좀 썼던 거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교수님 가르치는 거 말고 선배들 한 2, 3학년 학생들이 그 RP라고 불렀죠. RP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한다. 그랬었나요? 네. 그 단어 다 무서워. 들어본 것 같네.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보통 이제 한 명 후배당 한 2-3명씩 붙어갖고 좀 싹이 보인다. 이런 아주 저 개차반들은 그냥 냅두고 조금 그래도 애가 생각도 있어 보이고 조금 가르치면 될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그 가르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민주화, 사상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사회과학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제일 먼저 배우는 책들은 대체로 당시 동력출판사에서 나온 껍질을 벗고서인가? 껍데기를 벗고서 해가지고 철학책이에요. 일종의 철학 에세이인데 우리 사회와 살아왔던 삶이라는 것들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세상이 뒤통수를 맞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충격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학교에서 배웠던 게 완전히 180도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특히 한국 현대사라든지 또 그 당시에는 제목이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었는데 그게 전태일 평전이죠. 그런 걸 읽다 보면 갑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갑자기 죄책감이 들고 내가 너무 편하게 이 사회 혜택을 받고 살아왔구나 하면서 이제 사회와 역사 현실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을 가게 되고 결국 나중에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세계 정세와 국내 정세를 해가지고 현재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사회 구성체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의식화된 학습 분자로
태어나서 학습분자로 하나의 이제 뱅가드가 되는 거죠. 전위가 되는 거죠. 전사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가 된 거죠. 그 여기 다 님들이 그런 분들이신 거죠? 지금 전사들인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의식화된. 정확히 언제까지였냐면. 넌 그런 거 없었는데. 저가 거의 마지막 세대예요. 네. 마지막. 종프로도 그 세대예요? 그 끝물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전대협이 이제 네. 우리 정박님 세대. 네. 그죠? 맞습니다. 전대협이 87년 6월 항쟁을 그게 뭐야? 일단 전국 대학생 연합회예요? 뭐 예, 그 이후에 이제 맞습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전국 대학생 협의자 대표해 가지고 전대협. 그 대표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는 임종석, 임수경. 전대협을 대표해서 89년 그렇죠. 평양에 세계 국제 청년 학생 축제네, 세계 청년 학생 축제에 대표로 참가했죠. 그러고 이제 그 뒤에를 이제 그 한총련이 또 이어봤습니다. 맞습니다. 한총련입니다. 내가 한총련 세대야. 한국 총학생회 연합이죠. 근데 이게 좀 더 한 단계 연대 수준이나 결의 수준, 조직화 단계가 올라간 거죠. 한 단계 상승한 거죠. 협의자들하고 대표하고 다르니까. 근데 이제 약간 전투력은 좀 상실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이 싸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때 이제 김영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때는 애매했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 싸우는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그 쌀 농민들이랑 뭐 우루과이 라운드, 유알 해갖고 뭐 그런 걸로 이제 좀 싸우기도 하고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런 게 그때 FTA가 한창 이슈였나 그때는? FTA까지는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그 우루과이 라운드를 해가지고 그렇지.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무역의 어떤 일반 협정이 가트라고 했거든요. 가트에서 이제 유알로 이행하는 단계에서 그 이행의 결실로 나온 게 WTO예요. 월드 트레이드 오거나이제이션 하는 게 그런 것들의 시대였죠. 네. 그런 거 반대하고 정부에서는 뭐 세계화라는 말을 이제 만들어서 영어로도 세계화 이렇게 그냥 쓰고 그 세계화가 보통 요즘 이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맨 처음에는 월다이제이션이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에 뭐뭐화 시킬 때 이제 뭐 아이제이션 뭐 이렇게 쓰잖아요. 월다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금시초문인. 난 그게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월다이제이션이. 그때 이제 뭔가 하나는 그 대통령께서 해외에 이제 국제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뭔가 하나 개념을 던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 말씀을 들으셨겠죠. 그래서 세계화를 딱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본인도 정확히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제시를 했고 그 밑에서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국제화라고 해석을 하니까 국제화라는 것은 이미 인터내셔널리제이션 해가지고 이미 있잖아요. 그거 갖고는 좀 개념이 아니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이게 그런 개념이 나왔습니다만 아주 선구적인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갖고 이제 1학년 때 보통 그 이제 뭐 책으로도 배우지만 어두운 방에 이제 몰아놓고 애들은 이제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무슨 비디오예요? 이제 광주항쟁 비디오 뭐 이런 거랑 그다음에 저 뭐 미군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뭐 살해된 뭐 그렇죠. 그 기지촌 여성들 이런 영상들을 이제 주로 보여주면서 미군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그 민족주의적 정오심을 확 부글부글 끌어오르게 그렇게 각성을 시키는 교육을 좀 받았죠. 하여튼 그런 거에 거두 그런 거에 원흉. 그러니까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렇죠. 정부에서는 이전에 군사 정권 시절에는 당시 정부에서 의식화의 원흉이다 이거죠. 이분 이영희인데 우리 본인이 리영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으니까 리영희 선생.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기에는 정권에서 보기에는 의식화의 원흉이고 저 인간만 없어지면 정말 이런 사람이었고 한쪽에서 뭐냐면 실천적 지식인의 표상이다. 그리고 이분의 책이 당시 80년대 이럴 때 공안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대학생들. 이게 가장 의식화에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이 뭘까 조사해 보니까 바로 1위가 이분의 74년에 이분이 썼던 전환시대의 논리. 전환시대의 논리. 네. 이게 무슨 책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74년에 이 책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나름 지식인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월남 전쟁은 미국 우리 6.25 때 도와주었듯이 우리가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도와줬다라는 식의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세뇌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책에서 쫙 밝힌 거예요. 월남 전쟁이라는 건 추악한 제국주의가 민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전쟁이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전쟁이고 세계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마디로 일종의 이분의 주장입니다. 미국의 용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아주 가감 없이 실증적으로 자료를 보여주고 또 이 베트남 전쟁의 시작 자체가 바로 미 국방부가 펜타곤에서
펜타곤 페이퍼스라는 그 비밀 문서를 통해 가지고 톰킹만의 의뢰를 맞았다고 조작을 했단 말이죠. 조작을 맞지도 않았는데 조작을 해가지고 베트남 전쟁에 개입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동해상에서 미국 구축함이 작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립구역에서 북한 의뢰정이 나타나가지고 미국 구축함에 의뢰를 발사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거는 공격 행위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실제로 그거는 바로 당시에 미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 장관이 그 자기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대화에서 밝혔어요. 인정한 내용이에요. 네, 그 두 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 인정한 건 아니고 그 두 건의 의뢰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한 건은 없었다는 거죠. 한 건은 없었다. 한 건은 근데 분명히 좀 비슷하게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걸 빌미로 이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아주 추악한 전쟁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표한 거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모아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본래 뭐 스토리 설명하자면 이분이 본래 1929년생이신데 아주 유명한 동네예요. 저 평안북도 아주 운산군 그 북진면이라고 아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산에 금강 많이 나고 노트치 하는 데 있죠. 서양 사람들이 우리 금강 발견하고 나서 노트치 손대지 마라 이러니까 그때부터 노다지가 됐다. 네, 그런 그 운산의 금강 그쪽 많은 출신이고 남들은 되게 산골이라 생각하는데 이미 그 자기가 태어날 때만 해도 서울보다 더 빨리 전기도 들어와 있었고 문명생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유학을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해양대학을 갔어요. 우리 지금 부산에 국립해양대학교 있죠. 해양대학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배를 타지는 않으시고 학교 선생님으로 가시다가 전쟁이 났고 전쟁이 나면서 장교로 입대를 해가지고 육군 소령으로 예편하셨죠. 7년간 했던 군생활을 하시고. 근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너무나 많은 부조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너무나 많은 부조리.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 따르면 자기가 장교로서 그때 최전방 그 우리 한국 전쟁에서 배웠지만 그 51년 4월 이후로는 소모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들어가는 부대원들이 한 100명 있는데 여기서 중학교 다니다가 온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 100명 중 한 2명인가 3명이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저렇게 힘없고 모자란 집안의 자식들은 다들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가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들 다 빼돌리고 이런 어떤 부조리한 현실 그리고 군대에서 물자를 빼돌리고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에 좀 정말 이 정의로운 의기감을 느껴가지고 이분이 57년에 이제 합동통신 기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어를 하도 잘하셨으니까. 그래서 합동통신 기자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조선일보에 또 스카우트 되셨거든요. 조선일보 가셔가지고 당시 박정희 혁명위원회라고 불렀죠. 그 당시 군사혁명위원회라고 불렀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위원장이었을 겁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거죠. 근데 이분도 같이 기자로 갔다가 권력자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권력자들은 자 이번 회담에서 케네디와 박정희 회담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얻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취재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주 핵심 외교 당국자한테 지금 박 정권 관계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특종을 한 거죠. 실제 그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방미 취재를 하고 있다가 중도 귀국을 명령받는 거예요. 그렇죠. 신문사에서.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계속 갔다가는 큰일 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악연을 맺었고 그 이후로 또 이제 68년에 아주 유명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추진한다는 진짜 대특종을 한 거죠. 그게 또 정권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결국 조선일보 해직되고 그러고 계속 이제 신문사 해직도 되고 또 합동통신 갔다가 또 해직되고 그래 대학교를 옮겼어요. 한양대학교 교수로 72년에 옮겼는데 대학 교수 갔다가 계속 또 민주운동과 관련하니까 또 해직되고 1980년 또 광주 때 또 잡혀 들어가고 또 풀려나갔다가 또 해직되고 정말 고난에 찬 삶을 겪으셨죠. 그런데 88년에 한겨레 신문 창간에 관여하셔가지고 한겨레 신문사 논술 고문으로 계시다가 또 한겨레 신문에 방북 관련해서 또 구속되시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죠. 그래도 오래 사신 적은 없나 봐요. 감옥에서. 기소는 5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기소는 5번 되고 이제 총 감옥 수감 기간은 한 3년 조금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 며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사실 좀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대로 아니 그럼 그 옛날에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다 아냐. 사실 이분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대학생들에 끼친 영향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우리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 아니라는 걸 이제 이분이 밝히신 거예요.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감시단의 감시가 있는 한에서 합법 정부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엔 감시단이 48년 50 총선거 때 이 부분을 못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초기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는 맞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부에 선전하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또 교과서 수정하게 만들고 또 항상 우리 한국 국군의 전력은 북한군의 전력에 60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안 됩니다. 이걸 몇십 년간 들었잖아요. 네. 다시 70년대까지는 그게 통용이 됐는데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우리가 자주국방 해가지고 박정희 정권에서 당시 4년 동안에 국방비 레벨을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허구한 날 우리는 맨날 저도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는 미군 나가면 끝이다. 국방이 이렇게 약하다. 그럼 그 많은 돈들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88년에 또 논문을 낸 거예요. 남한의 국군의 전력은 지금 독자 전력으로도 충분히 인민군을 격퇴할 수 있다라는 식의 딱 그 논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국방부가 그다음부터 국방백서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이영희 교수의 논문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국방백서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많이 한 거죠. 아, 저는 그 리영희 교수하고 임원영 씨가 낸 그 대화. 네네. 아, 그건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대화 책이야? 대화 그 대담집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대담집인데 그 리영희 교수의 약간 자전적인 대담집, 그러니까 임원영 선생이 이렇게 묻고 아마 리영희 선생이 대답하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가 작진 않아요. 한 700-800페이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정도는 읽어라 임마. 내가? 아니, 소설 읽기도 힘든데 대담집은 많이 어렵죠. 아니 근데 대담집 말고 이분이 역정이라고 본인의 63년 2년까지 그 일을 다룬 게 있거든요. 그 자선 읽어보면 정말 한국 현대사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솔직담백하게 사실 자기가 출장을 가가지고 미국 출장을 갔는데 자기 동료들이 워낙 어디를 가자고 해가지고 또 사실 어디 그 가가지고 어떤 여성하고 이렇게 한 일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솔직하게 다 드러났어요. 아, 맞아요. 그 대화를 봐도 굉장히 솔직하셔. 그러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굉장히 그게 매력적이고 하나는 그분이 제일 경계하고 좀 싫어하는 게 이제 극단. 뭐 좌든 우든 그 극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제가 읽으면서. 맞습니다. 그 새는 좌우의 날개로 한다. 바로 이분에게서부터 시작된 비유죠. 우리가 요즘 자유한국당이 많이 그랬지 않습니까? 새도 날개가 두 쪽이 있어야 날듯이 너무 한쪽에 몰아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참 이게 지나고 보면 참 아이러니한데 이분은 이 선생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왼쪽 날개 한 날개 갖고 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왼쪽 날개만 있으면 결국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근데 오른쪽 날개만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 날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92년인가요? 그때 소비에트가 해체되고 나서 그 자기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사회주의적 인간형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인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해가 또 제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분이 주장한 게 나는 진실 하나만을 가지고 오로지 추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니라고 판단 내가 아니라고 판단한 건 내가 사회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평생 동안 미뤄왔고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맞다라고 말해왔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아니야 내가 좀 그 생각에서 자료 선택에서 가지고 나도 오류가 있었고 잘못을 했다. 이걸 공개적으로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70년대 중국을 전부 다 뿔난 괴물로 생각하고 있을 때 8억인가의 대화, 10억인가의 대화에서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완전 중국에 대한 또 오해도 걷어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말씀대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에 도전해가지고 그 이성의 어떤 방법으로 그 진실을 향해서 나는 오로지 나아간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의 진실, 중국 문화혁명이라든지 중국의 진실 그리고 이분이 가장 경계했던 게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리고 일본이 지금 우리가 한일 국교회담 이후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 이런 것들을 가장 선구적으로 경계했죠. 그래서 사실 74년 전환시대 논리 같은 책은 그 추천사를 누가 썼냐면 노태우 정권 때 국무총리 했던 노재봉 씨가 있거든요. 그 노재봉 씨가 당시 국제정치학계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스타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분인데 그분도 추천사를 써줬어요. 정말 용기 있는 정언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분은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떠돌았거든요. 운동권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CIA하고 관련이 있다. 미국에 어떻게 저런 정보들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뭔가 좀 있지 않냐. 그리고 저분들이 지금 가면 감옥에 그러면 저 사람은 아예 막 10년, 20년 가둬야 되는데 가다가 그래도 한 2년 하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있지 않냐. 중앙정보가 혹시 겉으로는 탄압받는 척하면서 뒤로는 챙겨주고 있는 건가? 네, 그러니까 우리 설국열차 보면 나오잖아요. 반란군의 정신적
지도자와 그 바로 설국열차의 우두머리가 서로 통화를 하잖아요. 서로 아주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해명을 했죠. 아, 그게 자기가 이과 출신이잖아요. 해양대 가면서. 그래서 일종의 고등학교도 공고를 나왔거든요. 경성공업고등학교 그 일제시대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70% 시간을 들인다는 거죠. 구성하는데 10%, 집필하는데 한 20%. 자료를 치밀하게 맞추다 보면 반드시 빈틈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찾다 보면 나온다. 그리고 사실 이분이 있잖아요. 50년대 말부터 60년대부터 워싱턴 포스트에 비밀리에 기고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밝히면 큰일 나니까 몰래 접선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오핀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기고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저도 참 상상이 안 가는데 60년대 초반에 미국의 정보지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독을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그 정도로 자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쓴 거죠. 그러니까 좀 대단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그 대화라는 책에 나오지만 이분이 파트너가 있거든요. 나름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는 미국 측 파트너가 있어요. 거기서 뭐 받는 정보가 있겠지.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 왜냐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의 또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가지고 본국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이영애 교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에 이걸 서로 알아야지 이게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60년대 농구 선수로 유명했던 박신자 씨의 남편이에요. 박신자, 예, 그 자기 파트너가, 예, 미국. 그분은 이제 DIA라고 하죠. 미국 국방정보부가 있는데 네. 장군 대우를 받는 한국에서 40년을 살았죠. 지금도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자기 파트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영희 선생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 서로 주기적으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데 네. 자기는 79년 12.6 박정희 암살 이후로 결국은 삼김이 등장하고 서울에 봄이 왔다고 했지만 자기는 힘들 것 같았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사람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그 미국의 CIA라든지 여러 기관이 정보를 내지 않습니까? 그 종합하는 역할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어긋날 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죠. 아직까지 한국에서 우리 미국의 국익은 단일하고 강력한 리더십 아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미국의 국익이 극대화된다. 그런데 지금 시기의 어떤 삼김의 구도는 약하다고 본다. 그래서 자기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미 대사관하고 일정한 루트를 갖고 있으면 최소한 빨갱이로 몰리진 않는다는 거죠. 빨갱이로 몰리지만 북과 내통한 빨갱이로는 몰리지 않는다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보호장치처럼 또 갖고 있었던 거. 네, 사실은 우리 58년에 우리 조봉암 선생이 네. 그 사법 살인을 당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거의 필증하는 득표를 보여주니까 바로 이제 이쪽에서 정치 공작에 들어가서 이제 조봉암 선생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교수대에 세웠죠. 근데 그 조봉암 선생이 그 당시에 미 대사관에서 차기 주자니까 같이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해가지고 미 대사관에 사람을 붙였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미국으로 소환되고 이러면서 되게 위기가 돌았거든요. 위기감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국의 야당 지도자들도 미 대사관과 관계하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야당들도 기본적으로 항상 약할 수밖에 없는 게 미 대사관과 어느 정도 선을 갖고 있어야지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정권에 의해서 조방함을 봐라 이거죠. 저렇게 득표 있고 지지기반 탄탄하고 독립운동도 하고 바로 이승만이 초대 농림부 장관을 시킨 사람이 조봉암이에요. 네. 네. 농지개혁을 그나마 해가지고 한국 전쟁 때 농민들이 북한에 안 쏠리고 결국 그래도 남한에 쏠렸던 이유가 조봉암의 농지개혁이 아주 큰 역할을 한 건데 그런 사람조차도 간첩으로 몰아가 저리 죽이는데 어슬프게 하다가 우리 다섯 피 죽지 않느냐. 그 DJ도 조금 그래서. 네. 끊임없이 네. 그러니까 그는. 근데 유일하게 이제 YS 같은 경우는 엄마가 무장 간첩의 손에 의해서 피살 당했다. 근데 내가 간첩하고 어떻게 연계하느냐. 이게 아주 강력한 보호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저희들 가설입니다만 네. 그래도 본인들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이용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서로 이용 가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그 정보 수집하는 단계에서 가장 힘든 게 같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아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TK다, PK다, 호남이다 이렇게만 모아놓으면 그 정보 조직은 망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집이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충분히 총체적인 정보를 끌어올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아는 사람한테만 찾아가서 정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보면 전부 TK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 PK라든지 이렇게 위주로 가버리면 그 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가 보네. 뭐예요?
1kg 사장님도 원두를 한 곳에서만 모으지 않아요. 아, 네. 그렇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 아프리카, 케냐라든지 남미, 과테말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원두를 모으시거든요. 네. 그래야 어느 한쪽에 편향된 원두를 쓰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골고루 맞는 원두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1kg 커피 여러분 많이 요즘 구매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노력해서 커피 많이 마셔도 돼요. 하루 10잔씩 마신다고 뭐 큰일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네. 돈 생기면 밥 드시지 마시고 커피 드세요. 밥도 안 먹고 커피 마셔야 돼요? 커피 먹어도 배불러.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를 마시니까 되게 식욕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다이어트 작용이 있죠. 네, 커피 마시면 희한하게 커피를 마시는 그 주에는 약간 별로 뭐 먹을 거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커피의 카페인이 각성작용이라든지 네. 이뇨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소변 보기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일을 해야 되고 집중을 네. 해야 될 때 그럴 땐 커피가 필요하죠. 만병통치약이죠. 아니 뭐 만병. 근데 사실 커피가 그 각성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을 이제 깨우게 만드니까 배고픔은 사라지죠. 그래서 뭐 저는 뭐 개인적입니다만 네. 그 무릎 아플 때도 커피 마시면 좋더라고요. 무릎 안 아플 것 같은데 왜 그래? 나해. 무릎에 바르시나요 혹시? 근데 커피는 뭐니 해도 남녀가 만났을 때 가장 좋은 음료가 커피죠. 왜요? 이 커피 한 잔을 통해 가지고 서로 술이 아니고요? 술 전에 분위기 조성용으로. 네, 알코올 전에. 네. 네. 하여튼 뭐 병원에서 회복하실 때도 참 좋은 우리 1kg 커피 홈페이지 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 kgcoffe.co.kr 여기로 네. 접속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일당백 공지란에 가시면 저희 1kg 커피 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요. 거기로 직접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밥은 빼먹어도 커피는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1kg 커피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 수집할 때는 한쪽에 다양하게. 편향된 정보가 아닌 골고른 정보를 위해서서 또 미국에서도 생각해보면 야당 대표가 언제 또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좋은 관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뭐. 네. 근데 우리 리영희 선생의 어떻게 수필 안 들어갈 겁니까? 네,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수필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리영희 선생이 평생 올곧게 걸어오셨고 네. 그리고 또 자제분도 의사 하시는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도 의사예요? 산업의학 해가지고 좀 좋은 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예,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 산재 이런 일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외동 따님도 아주 노동운동에 헌신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지식인들이 외동딸이 있는데 딸은 하나. 외동딸, 딸은 하나. 딸 하나, 아들. 네, 아들 둘. 네. 보통 근데 딸 하나만 있을 때 외동딸이라고 하지. 아들도 있고 딸이 거기에 껴있는데 외동딸이라고 하나요? 그럼 고명딸? 네. 고명딸로. 네. 하여튼 그렇게 네. 그러니까 이 보통 당시 또 지식인들이나 이분들이 네.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집안 자식들 보고는 운동하라 하고 자기 자식들은 전부 유학 보내고 한다. 맞아요. 이분은 특목고 보내고. 네,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좋은 그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진실을 향해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을 이제 자기 비판이라든지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나중에 종교에 관해서도 아주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네. 자기가 인간이란 것들을 너무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것들에 대한 좀 일면적으로 바라본 것들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아낌없이 보여주신 분이죠. 그런데 이제 뭐 비판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럼 이분은 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좌파 지향을 가지셨는데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88년 우리 이제 평화국면이 전개되면서 그 북한 쪽에 서로 네. 관계를 가지려고 경쟁적으로 막 여러 단체라든지 사람들이 방북을 하고 이렇게 활동했지만 이분은 왜 안 오히려 가셨어요? 아니 이분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방북을 해서 북측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그 북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꼬장꼬장하게 그래서 아주 북측 관계자들이 당황스러웠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근데 이분이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빌미를 주는 식으로 방공에 악용되고 이런 식으로는 또 안 하는 아주 나름 처신을 잘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 만은 비판 하고. 지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파인 사람들이 비판하는 뭐 그렇다 치고. 이 비판의 지점은 이런 거는 있는 거죠. 이분이 워낙 이제 그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살아온 역정이라는 게 아주 감동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김자 시인 있죠. 그 김자 시인하고 정말 친했거든요. 같이 감옥에서도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임종도 못 보고. 네. 요즘은 감옥에 있어도 부친 모친이 돌아가시면 장례는 허용해 주는데 그때는 모친 장례도 허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자기가 진짜 먹을 그 있지 않습니까?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일종의 장례상을 차린 거죠. 그때 이제 김지아 시인이 그걸 알고 사탕 한 봉지를 몰래 소지를 통해서 보내줬다.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또 김지아 선생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이영애 선생을 좀 많이 비판했다. 소영웅주의자다. 그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좁은 집이지만 찾아와서 자기들 선생님 하는 거에 좀 도취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이건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은 좀 돌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조금 이제 나름 비판한 사람들은 마강수 선생이 좀 비판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요? 돌아가신 마강수 교수. 근데 이분이 그 정도 솔직했기 때문에 그 비판이 나온 거거든요. 네. 이영애 선생이 수필에서 자식들과 대화를 나눈 거를 이야기한 수필이 있거든요. 네. 자기는 아이들한테 나름 자상하지는 않았지만 참 열심히 나름 신경을 쓴 아버지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 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아들들이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어요. 항상 위인전만 가지고 와서 위인전만 읽어라. 다른 걸 읽으면 안 돼. 항상 음악에 체크하고 그래서 정말 기를 못 폈어요. 숨도 못 죽였어요.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우울했다. 그리고 반성했다. 이렇게 그 수필을 보고 저는 참 놀랐는데 이분 연배가 29년생이시잖아요. 그 나이 때 그래도 이런 반성을 자식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그렇죠. 막 너 난리 잘 되라고 잘 되라고 그러는데 이놈 자식아. 근데 그런 것도 없이 자기가 반성했다 나오는데 마강 선생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쭉 이분의 이제 전기를 가지고 비판을 마강 선생이 바로 프로이드 또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가 이분이 그 아이들 교육이라는 게 이분 전형적인 독선적인 사람이다. 그 아이들에 대한 것들 이런 집착과 애들을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 어떤 이성적인 통제주의자고 그러니까 이분이 내세운 진리와 자유라는 것들이 다른 이름으로 보면 그건 한 방향이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이분은 자유인을 내세웠지만 네. 사실 이분의 어떤 글을 읽어보면 아주 권위적인 냄새가 난다. 아. 뭐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뭐 그건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그 연대 석자 교수를 지낸 유종호 선생 이분도 아주 에세이 잘 쓰시는 분인데 네. 그 이분은 이런 이야기 하시죠. 아니 뭐 자기도 당연히 이영애 선생 존경하고 그 일생은 감동하지만 그 이영애 선생의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전쟁을 할 때 6.25 전쟁을 할 때 서로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어디가 남쪽인지 북쪽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땅은 조금 더 나무가 자라고 있고 남쪽 땅은 아예 벌거숭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사실 남쪽을 좀 야유하고 있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는 새마을 운동하고 뭐 여러 가지 한강의 기적을 말하잖아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의 어떤 여러 성취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국제기구가 가장 인정하는 그 대한민국의 성취는 산림녹화였거든요. 경제개발보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50년대 당시 산림을 지체라고 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한국은 30년으로 전국토가 사막화가 될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 정도로 이게 헐벗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 끝난다. 이 모든 국토가 황폐해질 거라고 봤는데 불과 30년 만에 이 우를 창창한 산림녹화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성취다. 이건 누가 했어요? 박정희 때 했지. 박정희 가 했다고는 말 못하지만. 네. 진짜 뭐 이걸 서로 했다는 분은 많죠. 고건 국무총리는 바로 자기가 그때 담당 그거였다. 뭐 여러분들이 한 거죠. 이건 그리고 결국은 그 나무를 심은 사람들도 국민들이 했고 네. 물론 또 그 리더십은 또 박정희 아니냐라고 또 박정희 지지하시는 근대화론자들은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식목일이라는 그 날도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대단했던 사실 네. 업적이거든요. 불과 반세기가 안 돼가지고 이런 산림녹화의 기적을 만든 게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을 봐라. 충분히 가능하다. 전 세계 지금 아무리 여러 가지 황폐화되고 사막화되든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우리 이영애 선생 같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한 분이 이영애 선생이 이제 돌아가신 게 2010년이니까 충분히 그 이야기를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영향력이 있으니 에이, 정말 좀 비판 좀 너무 오바다. 그 얘기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안 했다고 또 뭐라 그래. 영향력이 너무 많네. 네, 영향력이 너무 크시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영애 선생의 족적이 그 발자국이 깊고 넓었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지금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여의도 국회 386 국회의원들은 이영애 선생이 예전에 한번 뭐 이영애 선생의 개인적인 관계는 추구하지 않으셨지만 이영애 선생이 때문에 정말 존경의 눈초리와 정말 그렇죠.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읽은 책이 바로 그 우리 사회를 바라본 게 이영애 선생의 책을 읽고
야, 뭐 이런 세상, 이렇게 우리가 잘못 엉터리 배워왔냐 이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충격이었다는 거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그 정도로 뭔가 다 산산조각 깨 부서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책 1위가 바로 전환시대의 논리. 네네. 베트남 전쟁과 중국의 진실. 2위가 파르긴가의 대화, 중국의 진실. 5위가 우상과 이성. 이런 책들이 계속해서 수십 년간 영향을 준 거죠. 정박님이 너무 좋아하셔. 하여튼 네네. 이분 약간 모습은 세터민 중에 왜 전철우 씨라고 있잖아요. 네. 그분 좀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전철우의 평양냉면 할 때. 아, 그러네요. 좀 저는 되게 상상했을 때는 좀 퉁퉁하신 이런 이미지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약간 북쪽 그렇네요. 전형적인 그렇네요. 얼굴이시죠. 그렇다. 눈 좀 작으시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전형적인 그 흔히 말하는 우리 그 퉁구스. 약간 느낌이 대륙의 그 흔히 말하는 여진 느낌이 딱 나죠. 근데 이제 여진 느낌. 고구려 느낌. 그러니까 아니 뭐 여진 고구려 같이 크게 보면 같은 우리 계열이니까. 네. 이분 동네 같이 태어나서 같이 이제 자랐던 그 동네 출신들이 지금 그 정대철 국회의원 아시죠? 네. 그 정대철 국회의원의 엄마 이태영 여사. 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법조인 변호사. 그분이 바로 같은 동네 출신이고 또 바로 그 박정희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다는 장준하 선생. 네. 학병 세대 장준하 선생. 네. 그 바로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그 동네였죠. 네. 바로 북쪽에 정말 북녘에 아주 씩씩한 기상. 그러니까 전혀 그리고 개인적인 관계를 추구를 안 한 사람. 그러니까 사적인 인연을 맺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6.25 때 만약에 이제 장교 활동을 하셨었으면은 남한군 장교 활동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국군이죠. 국군 장교. 출신은 또 북한 출신인데 남한군 장교로 활동을 하면서 고향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대학을 나왔는데 국군이야. 육군이야, 육군. 그래서 오늘 리영희 선생의 책은 뭡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영희 선생의 여러 산문이 있는데 그 산문에서 재밌는 것들을 한번 2편 정도. 네. 제일 대표적인 게 D 검사와 이 교수의 하루 해가지고 아주 이게 참 소설식으로 꾸몄거든요. 요 담겨 있는 책 이름은 뭐예요? 책은 리영희 산문선 해가지고 희망이라고 한길사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임원영 선생이라고 문학평론가시는 분이 편찬하셨거든요. 그분이 그 대화 예전에. 네네네. 그 임원영 선생은 예전에 한길의 인민 기자죠. 인민 기자의 부친이었는데 임범 기자는 임창 선생의 아들이고 하여튼. 네. 그 임원영 선생은 예전에 난민전 사건 이재호하고 관련해가지고 그때 같이 수감됐는데 이름도 박헌영을 본딴 거 아니냐가 오해를 많이 받았죠. 그 박헌영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분의 책 지금 이제 나중에 사후에 엮은 책이 희망이라는 책에 D 검사와 이 교수의 하루. D 검사와 이 교수의 하루. 그러니까 D 검사는 이영희 교수가 70년대 공안 사건으로 끌려갔을 때 그 자기를 담당했던 공안 검사예요. 네. 그 우리가 공안 검사라고 하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검사인데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불평불만 분자를 때려잡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이런 이름이 없죠. 공안검사라는 말. 있습니다. 공안부가 있죠 지금. 있어요? 그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공안부 검사가 지금까지 형성된 그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쉽지가 않죠. 지금도 아주 저항이 만만치 않죠. 이 공안검사가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빨갱이를 때려잡는. 지금은 이런 역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본래 그 사건의 기소는 공안검사가 담당하는 거죠. 그 힘이 세죠. 네. 그쪽으로 가야 승진도 잘 될걸요. 그래요? 네. 그거 하고 나면 승진길이 열리죠. 서울지검 공안검사 이러면. 예전에 이제 대검공안부. 네, 서울지검 공안부 이렇게 하면 무시무시한 동네죠. 네. 바로 그것도 이제 이름은 밝히기가 좀 그렇고 황모검사였습니다. D 검사가 황모검사인데. 네. 지금 그분은 아니고요. 총리했던 그분도 공안검사 출신인데 그분은 아니고. 네. 자, 1977년 12월 어느 날에 환상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영희 교수가 갑자기 1977년 12월 어느 날 환상에 자기 책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빠져드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 방공법으로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피해자가 됐어요. 피해자가 될 때 항상 가면 포성을 하고 가거든요. 포성 꽁꽁 묶인 채로 이제 호송되잖아요. 수갑도 차고. 그래서 이제 공안검사 방에서 치조를 받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검사는 이런 거죠. 당신이 지금 말이야 모택동 사상 이런 것들을 이 책을 내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불평불만이 되어 있느냐.
지금 왜 이렇게 당신은 대한민국의 국치를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고무 찬양하고 농민혁명을 교사선동하냐. 이거야말로 반공법이 규정한 바로 그대로다. 너는 바로 반공법 위반자, 범법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너가 그냥 이제 좀 마음 고쳐먹고 박정희 정권한테 협조하고 이런 거 하나 써주면 그냥 내가 잘 봐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이영희 교수는 어림도 없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혀 나는 북의 고무 찬양이 아니라 진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다. 아니 이런 어떤 유엔 총회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객관적인 우리의 우방인 미국의 언론들 가장 권위인 언론이 많은 것들을 말하는 게 어떻게 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하여튼 북기를 찬양하고 있어 이러니까 금산의 논리대로 한다면 우리 민족이 세계 자랑할 만한 뭐 한글이 있다. 이런 것도 예를 들어 북한 사람이 우리에는 한글이 있다. 유엔 총회 가가지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글이 있다. 이런 걸 말해도 반공법 위반이 되네. 북한 사람이 유엔 총회 가서 한글을 자랑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북측을 찬양 고무 동조한 거니까 반공법 위반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계속 울거락불거락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서로 왔다 갔다 이제 갑론을박이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며칠간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다가 잠깐 이 교수의 프로필을 좀 갖고 와봐 된 거죠. 프로필 딱 보다가 이 교수 학력은 별거 아니네. 딱 무시하는 거죠. 그럼 이 교수가 리영이 네네 그대로 네,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를. 네네. 그러면서 검사가 최종 대학이 국립한국해양대학이라. 이러더니 약간 비웃더니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 잠깐 연수가 있었구만 언론인 출신으로 맞죠? 이러니까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종 대학이 해양대학 그것도 항해과인데 어떻게 사회를 평론하고 문명을 비판할 수 있단 말이야. 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제정치, 베트남 전쟁, 중국혁명 이런 것까지 논하냐고. 당신 말은 모두 궤변이야. 당신의 그 궤변으로 우리 대학생과 젊은 지식인들이 사상이 병들어 버렸어. 네. 우리가 건국이 온갖 힘을 기울여 사온 반공사상을 허물어 버렸어. 당신의 의식화의 원흉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당신 반성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딱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프로필에 적혀 있듯이 나는 6.25 전쟁 첫날부터 자진 입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만 7년을 최전방 1선 전투부대에 사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군대에서 온갖 부정부패를 봤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언론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정보와 자료와 지식을 나는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 있고 대학에 가서도 바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 정열과 의지로 연구를 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성만 하면 봐주겠다. 반성 못 해준다 이러니까 유신체제를 찬성만 해달라. 그러면 다 내가 딜하는 건가요 이제? 그래서 계속 딜하면서 그러니까 이 교수도 좀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잡혀 들어올 때 어머니는 노모는 팔순 노모는 병상에서 말도 못하고 애절한 눈빛으로 자기를 또 잡혀가냐 이렇게 바라보고 그 부인은 애도 셋인데 지금 잡혀가면 또 월급도 없이 우리 어떻게 이 충교를 나냐. 그래서 자기도 마음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딱 그런 대답하는 거죠. 검사님 말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대답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신체제를 찬성할 수 없습니다. 현 정권 지지할 수 없습니다. 딱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쫙 이제 왜 현 정권을 지지할 수 없느냐. 이 정권은 쿠데타로 성립되었고 유신헌법 자체도 쿠데타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권은 국민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지 찬성을 하느냐. 글을 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걸로 논리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로 이제 꽂히냐면 꽂힌다기보다 뭘로 누리려고 하냐면 이 교수 나는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단 말이에요. 어쩌라고. 나는 고등학교에서 수재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서울법대를 들어가 보니 그게 아닙니다. 놀랐어요. 모두 하나같이 천재들이었어요. 정말 천재들이었지. 자기도 천재라는 소리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이야 이 천재들 속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난간을 뚫고 들어온 이 천재들 속에 끼었을 때 나는 장래 목표를 고등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되는 것으로 결심했어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옆에 이제 서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시작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 또 시작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또 시작 생각하니까 막 아이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법고시를 했는데 근데 이 교수는 뭐 지금 학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외국어는 이 교수가 너무 많이 알고 있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봐도 외국어의 거의 달인 같아요. 이영희 교수가. 프랑스어도 독학으로 습득했고 중국어도 독학으로 배우고 영어도 독학으로 했고 일본어도 잘하고 한국어 5개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른 책에 읽어보면 나왔는데 어떻게 외국어를 공부하냐니까 순생도 없는데 제일 좋은 게 이분은 대사관이나 문화원에 가가지고 그 나라 초등학교 교재부터 달라고 한대요. 그게 제일 좋다고. 그 초등학교 교재나
그 어린이 유치원 교재부터 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공부하면 가장 단시간 내에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 당신이 말이야, 응? 그렇게 그 좋은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당신도 사법고시 충분히 될 수 있었는데 왜 그 공부 안 하고 말이야 그걸 했냐. 그러면서 자기 계속 자랑하는 거죠. 나는 고등고시를 재학 중에 합격했어요. 김기춘하고 비슷하네요. 재학 중에. 그 많은 서울법대 학생 중에 단 3사람뿐이었지. 아니 4시였구나. 재학 중에 고등고시 합격한다는 것은 서울법대생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문이 대단했죠. 계속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육법 전설을 한 줄도 빼지 않고 거의 암송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와 마찬가지로 고시공부한 친구들이 대부분 도중하차했지.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 하하하 이러면서 뭐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우리 김기춘 씨도 그렇고 우병우 씨도 그렇고 왜냐하면 내가 남들보다 이긴다는 것에 쾌감을 느끼니까 그리고 남들보다 누구보다 빨리 합격하고 누구보다 빨리 출세하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가장 궁극적 목표로 생각하니까 뭐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가난하게 자랐어요. 시골에서 새끼를 먹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모두 장차 넌 앞으로 한 자리 할 거라. 그래서 나도 기어이 서울대학에 들어갈 결심으로 공부하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머리가 좋다 말하면 망친다고 사람을. 머리가 좋다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학에 보면 학습 목적과 평가 목적이 있거든요. 애들 가르칠 때. 네. 머리가 좋다 말하면 애들은 이제 평가 목적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을 요령 있게 빨리 좋은 성적 얻으려면 공부하니까 나중에 공부를 장기적으로 못 해요. 근데 학습 목적이 있는 애들은 시험 문제 받잖아요. 1번부터 그냥 풀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는 제치고 시험 문제부터 풀어라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냥 쭉 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못하는 거 나중에 잘하거든요. 근데 이 평가 목적, 머리 좋다 이런 애들은 자꾸 그 소리를 듣고 100점 맞았다는 칭찬을 들으려고 익숙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무조건 남하고 이겨야만 쾌감을 느끼는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풀었다는 이 어려운 난간을 돌파했다고 해서 쾌감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을 이겼잖아. 남들은 다 나가 떨어졌는데 나 혼자 살아남았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패단이 여기서도 볼 수가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어떻게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하고. 이 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는 한민족이 나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지도자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옆에 서기들 드러난 듯이. 그런 분을 반대하는 이 교수의 사상을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분이 몇 번을 대통령 된다고 해서 안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분은 종신토록 대통령을 해야 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종신 대통령. 안 그래요? 대답해 보시오. 이러니까 이경희 교수가 그 이야기하는 거죠. S평원을 하면.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북한에서 김일성이 평생을 집권한다고 비난하는 우리의 논리는 자가당착이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국민이나 그 사이의 공안검사도 그들 논리로는 김일성을 숭배하고 평생 집권을 희망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말이 안 되니까 또 갑자기 바꿔요. 아니야, 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존경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각하가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하가 가난하게 자라서 어려서부터 우유를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유를 마시면 설사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유를 못 잡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말씀입니까? 뭐야?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말이에요. 나는 감격했어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도저히 자기는 말이 안 통해서 입을 닫아버려요, 이 교수가. 그러니까 이제 검사가 자꾸 야, 근데 어떻든 이 교수는 도대체 이 압수한 책을 보면서 이렇게 책이 많단 말이죠. 불온서적으로서는 최고구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압수해온 불온서적만 252권. 야, 당신 도대체 이 아까운 머리를 섞여버렸어. 나는 영 한 가지도 잘 못하는데 이 많은 책을 읽고 당신 뭐 하냐고. 두뇌를 낭비한 거에 불과하다. 차라리 고등고시를 또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보다가 이제 온 책이 있잖아요. 압수한 책을 쭉 보는데 일본 책이 있는 거예요. 제목이 뭐냐? 일본어로 자본론 돼 있죠. 이거 한자로 자본론. 네. 묻는 거죠. 이건 뭐죠? 자본론입니다. 일본어판입니다. 근데 검사가 잠시 머뭇거려요. 자본론? 무슨 책이요? 필자가 누구죠? 공안검사가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공안검사가. 그래서 자기가 진짜 이 사람 장난치나 싶어갖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다시 묻는 거예요. 필자가 누구냐고,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게 진짜 모르면 내가 이 말하면 이 사람 너무 쪽팔리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더듬더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검사가 자꾸 빨리빨리 합시다. 나도 피곤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기독교인에게 바이블이 어떤 책이냐고 묻는 거랑 같은. 훈민정음을 누가 지었냐고 묻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검사가 벌컥 화를 내면서 누가 당신하고 지금 농담하자는 거야? 빨리 끝냅시다. 나도 피곤해 하니까. 뭐 보면서 책의 내용은 뭐 지금 의뢰서를 보니까 자본주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뭐 이러다가 그냥 필자가 누구냐고 딱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라는 19세기 독일은 학자입니다. 갑자기 검사가 서류 얼굴을 쳐박고 있다 갑자기 고개를 획 들더니 이영희 교수를 바라보더니 마르크스 자본론 이 피자를 바로 호송해서 돌아가시오. 자 그래서 꽝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10년 전 일이 생각나면서 참 무엇을 쓸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 사회가 당시 70년대 이 사회가 무지와 강기가 횡행하던 시대였다 이거죠. 공산주의자를 잡는다는 공안검사가 마르크스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본론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때려잡아 넣어 이런 시대였다라고 정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인물이니까 실제 인물을 감안해서 이름은 밝히긴 좀 그렇고 그 대화라는 책을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아예 딱 네. 이름이 나와요? 네, 대화라는 책을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시대의 정언을 한번 해본 거죠. 이영희 선생의 산문 중에 D 검사와 이 교수라는 챕터가 있었고요. 네. 혹시 또 뭐 있습니까? 자 그리고 뭐 근데 이영희 선생이 너무 이렇게만 보면 되게 딱딱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성을 통한 인간 행태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섹스를 통해서 인간 행태와 역사를 새로운 인식한 아주 좋은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소개하면서 이영희 선생은 뭐 더 많은 글들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을 통한 인간 행태와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그러니까 이분이 혹시 그 에드와르트 푹스라고 독일의 아주 유명한 학자거든요. 네. 그 이분이 아주 풍부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도판을 통해서 성에 관해서 성의 역사를 풍속의 역사해 가지고 그 우리나라 번역돼 있습니다. 까치 출판사에 나왔는데 그거를 이분이 아주 읽고 감명을 받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사실 풍속의 역사는 히틀러가 집고 나면서 나치가 집고 나면서 그 검서를 지정해 가지고 책을 불태웠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에 들어간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이렇게 보죠. 결혼, 매춘, 연애 이 모든 패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냐. 그게 성의 자기 표출의 표현이다 이거죠. 성의 표현이라고 본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인간 문화와 문명의 모든 일들은 성의 표현이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뭐 인류 문명의 역사는 일종의 러브레터다 이거죠. 남성이 여성에게 혹은 여성이 남성에게 띄우는 러브레터와 같은 거다. 그게 없었다면 인류 문명은 성립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속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하일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구두. 네. 그 하일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재밌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하이힐. 지금 이제 하일 없이 어떤 멋을 낸다 생각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일이 이제 어떤 식으로 생겨났고 어떤 역할, 기능을 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대체로 하일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뭐, 중세 유럽에서. 똥 안 밟으려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제일 다수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나오죠. 당시 파리에만 해도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우리가 하수시설 제대로 처리 안 되니까 밤에 결국 그 우리하고 똑같이 요강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요강이 있고 새벽이 되면 1층이건 2층이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요강을 부어버리니까 아침이 이제 특히 밤사이에 비가 내리는 아침이 큰일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물이 넘쳐 있는데 오물까지 뒤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똥오줌의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죠. 똥오줌이 같이 항상 버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파리에 사교계를 나가야 되는데 예쁘게 차려입었잖아요. 그런데 이 똥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두방들이 머리를 짜낸 게 결국은 굽이 높은 구두였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유는 생리학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야한데 여성의 신체 구조는 뒤꿈치를 높이 번쩍 들고 발가락으로 쓸수록 아랫배가 탱탱해지고 성기 주변에 근육이 탄력성을 갖게 된다. 네. 진짜 정민이 하여튼 조용하다 싶었다. 그러니까 뭐 그럽니다. 이게 이제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루이 14세 시대 파리에서 그때 제일 유행이 뭐겠어요? 그 귀족들의 취미가 어떻게 하면 쾌락을 극대화하느냐.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아주 재밌게 노느냐니까 그 바로 그걸 위해서 그 육체에 빠져 살던 바람둥이 귀족들이 그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육체를 상품화한 귀족 장녀라고 불렀어요. 귀족 장녀. 귀족 장녀들은 경쟁적으로 신발의 뒤꿈치를 높이고 바로 그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일 높이가 17cm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팔이 미인의 발 길이하고 같아진 거죠. 발 길이가 한 170 해도 아주 작은데 발 길이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아진 거죠. 20cm 넘는. 그럼 어떻게 되죠? 거의 수직이 돼버리는 느낌이죠. 그런 가능해? 발레리나야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나서요. 발레리나처럼 발이 수직으로 서게.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타락한 부르주아 계급의 구체적 상징이 하이힐이었는데 그게 노동하는 민중 여성 사회도 번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이힐을 번역하자면 뒤꿈치 고인 신발이다. 뒤꿈치를 고인 신발이잖아요. 돌로 고이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미인의 상징이 되고 전유럽 여성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것이 19세기 후반부터 동양에까지 번져가지고 아시아 여성미의 완성자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동양에서도 남의 노동에 기생하는 중국 남성, 귀족 중국 남성은 파리보다 몇 백년 앞서갔던 거죠. 우리 전족 그때 한번 이야기 다뤘지 않습니까? 금병매. 중국에서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런 건 더 빨리 한 거죠. 이 전족을 시킨 걸 보면 파리보다 중국이 좀 더 인간의 생리학적 구조를 빨리 알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하이힐은 뭐냐? 계급 사이의 상품화된 섹스 풍속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자료가 그림, 도판회가 5,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에드워드 푹스의 자료. 네. 아주 구체적인 게 다 나오는 거죠. 결국 그러면 이걸 뭐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죠. 마르크스만 가지고 경제 철학 역사 이론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회과학 하는데 민화라든지 만화라든지 민요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어떤 행동이고 어떤 물적 토대에서 나왔냐 이걸 또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우리가 고상해 보인다든지 이렇게 보이는 모든 행동의 근저에 성이라는 물적 토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라는 걸 보고 있으면 국회의사당이 맨날 사움을 저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사움질이나 하냐 이러지만 그게 그런 말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눈앞에는 말장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계급과 계급 간에 집단과 집단 간에 서로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맨날 국회의원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망하는 거죠 나라가. 국회의원들은 사이가 안 좋아야 되거든요. 사이가 안 좋게 서로 치열하게 정책 논쟁을 하고 그렇게 부딪혀야지 형님 동생하면서 서로 술 마시고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까지는 딱딱한 책만 가지고 이 역사를 이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니까 신이 창조한 남과 여라는 두 성의 존재가 엮어내는 그 방대한 책을 꽉 채운 그림 정말 황홀했다. 이 모든 어떤 남과 여의 행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이 책에 들어있더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희열에 찬 경험이었다. 그 독서 경험은 희열에 찬 경험이었고 몇십 년 전에 읽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렇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이걸 포노 취급을 했다. 특히 히틀러는 검열 기준으로 포노 취급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서 인간의 이해에서 오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과 나누고 싶다. 이런 식으로 참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 이분은 아주 가감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자기가 성의 어떤 자기 소외라고 해야 되나 섹스 산업의 어떤 폐해를 설명하면서 사실 자기가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같이 가족에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일본에서도요? 일본에서 네. SM 쇼를 봤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SM 쇼 있지 않습니까? SM 쇼가 뭐지? 새드 메조이즘, 사드 마조이즘 쇼 있죠. 그러니까 때리고 맞고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고 이것도 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자기가 알 수가 있었다라고 참 네,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가씨라는 네. 그 영화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그 젊은 처녀한테 온갖 음란한 책을 읽히게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뭡니까 인형하고 밧줄을 매달아가지고 실현을 시키게 하고 그런 식의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인간 삶을 소외시키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은 가감 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건 다 보셨네 그래도. 그러게요. 인간 삶의 총체적 이해를 위해서 볼 건 다 보시죠. 네. 우려했던 일이 또 다시 발생을 했네요. 설명했는데 1부 끝나는 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네, 아니 1부는 뭐 더 이상 저희도 이렇게 시간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2부에서 시간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리영희 선생은 뭐 일부러 해서 하고, 더 많은 좋은 걸 하시는 걸로. 2부에서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 이렇게 죄진 사람처럼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네. 네, 하여튼. 공안검사 같았어요, 방금. 내가? 정현지 씨. 네, 그 지금 빨갱이 책 갖고 왔잖아요, 지금.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2부 구치소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